안녕하세요. 마음을 짓는 상담사 김은희입니다. 코로나와 방학 등으로 가정에서 보육하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원치 않은 갈등들이 생기는 경우 많으시죠? 최근에 온라인으로 부모 교육을 하면서 실시간 댓글들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댓글 내용들을 보니까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5분도 견디지 못하고 불안해한다.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한다. 핸드폰과의 하루 종일 전쟁이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니까 3월 돼서 학교라도 제대로 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등등 다양한 갈등들을 이야기해 주셨더라고요. 또 눈에 띄었던 내용 중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걱정이다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바로 밑에 댓글에는요, 9살 아들이 있는데 제가 너무 간섭해서인지 뭐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괜찮을지 그게 걱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부모한테 자식은 혼자 알아서 한다고 해도 걱정이고 혼자서는 안 하려고 하는 것도 걱정이니까 늘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걱정에 쉴 틈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여러 갈등들 중에 대표적인 부모님의 고민, 문제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으로 나눠서 문제행동을 정의하는 기준과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문제행동이라고 하면 보통 심리학에서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행동이다, 혹은 이상행동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육학에서는 비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도해야 하는 행동으로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내 아이가 문제행동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집에서는 다 내 장난감이었었는데 처음 어린이집을 간 아이가 친구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내가 차지하고 싶을 때 친구를 밀거나 또 때리는 행동들은 한두 번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문제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니까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이에게 보이는 행동이 문제행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그 기준은 보통 시작 시기와 기간, 횟수, 강도 등 4가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죠. 예를 들어 시작 시기의 경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 2세 전후의 영아가 어린이집에 처음 가서 장난감을 차지하기 위해 친구를 밀고 때리는 행동은 일반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만 4세에서 5세, 우리나라 나이로 6살에서 7살의 유아가 장난감을 차지하기 위해 친구를 때리는 행동은 문제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대표적인 발달적인 문제로 만 2세에서 3세 유아가 배변을 참지 못하고 실수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마찬가지 만 4세 이상의 유아가 배변을 실수할 경우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행동의 기준에 그 시기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내 자녀가 그 또래의 발달상에 언어, 인지, 사회 정서, 자조행동 발달 등에 있어 평균 정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발달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행동의 기준은 지속 기간인데요.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을 처음 갔거나 다니던 어린이집을 옮겨 한 달 정도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중이라면, 그 기간 동안 아이가 울고 불안해하고 심심해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놀이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일 수 있지요. 하지만 적응 기간이라고 하기엔 그 기간이 너무 긴 3개월 이상 4개월, 5개월이 되었는데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놀이를 거부하고 있다면 등원 거부라고 하는 문제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일반적으로 동생이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혹은 엄마가 갑자기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주 양육자가 바뀌었을 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5세 유아가 안 하던 행동을 하거나 퇴행 행동을 보이는 모습은 불안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태어난 지 6개월이 넘도록 엄마가 동생을 안아주는 것을 참지 못하거나 동생을 쳐다도 보지 않는 등의 모습은 문제행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행동의 지속기간에서 부모가 주의할 점은 두 가지인데요. 아이가 부정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바로 부모가 지나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부정적인 행동은 평소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기억해서 도움을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내 아이의 부정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질 정도로 그 기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라며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요. 따라서 부모는 내 아이의 부정적인 행동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서 문제행동 아동으로 낙인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문제행동의 기준은 그 행동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와 관련된 횟수인데요. 예를 들어 하루 3끼 중 한 번 아이가 밥 먹는 것을 싫어하고 억지로 밥을 먹일 때 토를 한다면 그건 아이의 컨디션이나 음식의 양, 당시 하고 싶은 놀이가 있어서 혹은 싫어하는 음식이 식탁에 올라와서 등 상황에 따른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루 3끼 밥을 먹을 때마다 음식을 거부하고 먹는 것을 힘들어한다면 섭식장애라고 하는 문제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또래와의 갈등이 하루 중 한 번 정도 생기는 것은 사회적인 기술과 조절 능력이 부족한 유아기에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죠. 하지만 또래와 등원 시간, 자유놀이 시간, 점심시간, 바깥놀이 시간 등 놀이가 전이될 때마다 계속 마찰이 생긴다면 문제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편안한 가정에서 부정적인 행동의 횟수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회기관에서 내 아이가 하루 중 몇 번 정도의 마찰과 갈등이 생기는지를 파악해서 빨리 정확한 원인을 찾아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문제행동의 기준은 강도인데요. 강도는 부모나 교사 등 성인의 중재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느냐와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아이가 색연필로 색칠을 하다가 조금 옆으로 튀어나온 것을 보고 너무 속상해하면서 종이를 막 구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부모나 교사가 색칠을 하다 조금 옆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이다, 괜찮다 라고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준 종이에 색칠을 하다 조금 튀어나온 것을 너무 속상해하며 또다시 새로 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실수로 인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면 부모나 교사의 중재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죠. 즉, 성인의 중재로 아동의 부정적인 행동이 수정되었거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인의 중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계속되거나 그 결과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면 강박과 관련된 문제행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내 아이의 행동이 문제행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부모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현재 아이가 문제행동을 보인다 하더라도 부모가 빨리 명확한 원인을 찾아 적절한 도움을 준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행동을 그냥 방치할 경우 또래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다른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심리학적 이론을 근거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